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논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풀벌레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던 곳에 다 허물어져가는 낡은 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이 나오는 터라 하여 얼씬도 하지 않았고 가끔 약초를 캐는 신만이들조차 해가 지면 서둘러 그 근처를 벗어나곤 했습니다. 덩굴 식물이 기둥을 휘감아 오르고 지붕의 기와는 깨져 흙바닥에 나뒹구는 그곳은 한때는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지 모르나 지금은 오직 차가운 산바람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마침 늦가을이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밤이면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스산한 기운이 뼛속까지 스미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잊혀진 산골짜기로 어느 날 낡은 갓을 쓰고 다해진 도포를 입은 젊은 선비 하나가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선비라 불렸는데 집안이 몰락하여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글을 읽는 재주와 낡은 책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이번 과거 시험에 반드시 급제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고생하는 노모를 봉양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서당이나 집에서는 장작을 탕, 돈도 부족하고 마음이 어지러워 도무지 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기에 그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깊은 산속에 폐사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신발을 끌며 산을 오르는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절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를 반겨주는 것은 마당 가득 자라난 잡초와 주춧돌 위에 웅크리고 앉은 거미들 뿐이었습니다. 대웅전의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냈고 부처님상은 온데간데 없이 빈 좌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인생 무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선비는 잠시 마당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머물 작은 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사채로 쓰였을 법한 건물 한쪽 구석에 그나마 지붕이 온전하고 문이 달려있는 작은 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소매를 걷어붙인 뒤 방 안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고 삭은 문종이를 덧바르며 사람이 지낼 만한 곳으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방 청소를 대강 마친 김선비는 저녁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이라 해봐야 무너진 벽 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아궁이에는 재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형편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산 주변을 돌며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고 주머니에서 부시도를 꺼내어 힘들게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맵게 피어오르며 눈물을 쏙 빼놓았지만 차가운 아궁이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솥단지 하나를 걸고 가져온 쌀을 씻어 안치니 보글보글 밥 끓는 소리가 적막한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죽어있던 절이 다시 숨을 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생경하고도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어둠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짙게 깔렸고 바람 소리는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작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여 책을 펼쳐들었으나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이라 그런지 쉽사리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한기와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자꾸만 신경을 긁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맹자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두려움을 쫓아내려는 듯 글 읽는 소리는 낭낭하게 울려 퍼져 산사의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무언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와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는 인기척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책을 덮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부엌 쪽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롱불을 손에 들고 마루를 내려와 부엌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혹시 산짐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아니면 소문대로 도깨비나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인지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이대로 밤을 지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부엌 문을 벌컥 열자 아궁이 앞에 재더미 속에서 무언가가 화들짝 놀라며 구석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빛을 비추어 보니 그것은 호랑이도 귀신도 아닌 삐쩍 마른 여우 한 마리였습니다.
그 여우의 몰골은 참으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털은 윤기를 잃고 듬성듬성 빠져 있었으며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숨을 쉴 때마다 위태롭게 오르내렸습니다. 다리 한쪽을 저는 듯 불편해 보였고 눈빛에는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지독한 굶주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통의 여우라면 사람을 보자마자 숲으로 도망쳤을 터이나 이 녀석은 도망칠 기력조차 없는지 그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으나 여우의 비참한 모습을 보자 두려움보다는 측은지심이 먼저 일었습니다. 자신 또한 가난에 쫓겨 이곳까지 왔으니 굶주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들고 있던 호롱불을 부뚜막 위에 올려놓고 솥뚜껑을 열어 남은 밥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둔 한 줌의 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밥을 긁어 모아 주먹만 하게 뭉쳤습니다. 내 녀석도 나처럼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구나. 이 산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느냐. 선비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여우에게 말을 건네며 밥덩어리를 여우가 있는 구석 쪽으로 툭 던져주었습니다. 여우는 흠칫 놀라 몸을 뒤로 뺐지만 코끝을 자극하는 따뜻한 밥 냄새를 이기지 못하고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김선비는 그 모습을 보며 뒷걸음질쳐 밖으로 나와 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문틈으로 부엌 쪽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 찹찹거리며 밥을 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급하고도 처절해서 여우가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선비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만은 배부른 듯 넉넉해졌습니다. 미물에게 베푼 작은 인정이 차가운 산사의 밤을 조금이나마 훈훈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살고자 태어났는데 어찌 나만 배부를 수 있겠는가. 내 비록 가난하나 마음마저 가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선비가 눈을 떴을 때 밖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세수를 하기 위해 우물가로 갔습니다. 우물은 말라 있었지만 옆에 흐르는 작은 계곡물이 있어 물을 길어올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정신을 차린 후 그는 어젯밤 여우가 있던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밥덩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아궁이 주변에는 여우의 발자국만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녀석이 배를 채우고 산으로 돌아갔으려니 생각하며 아침을 지으려는데 부엌 문 뒤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어젯밤 그 여우가 큰 마루 아래 웅크리고 앉아 선비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우는 여전히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어젯밤보다는 조금 더 기운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선비가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를 기다렸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 녀석 보게 밥맛을 잊지 못해 가지 않은 게냐. 아니면 하룻밤 묵어가게 해준 값이 모자라더냐. 선비는 아침을 지으며 밥을 조금 넉넉히 하여 덜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루 끝에 밥을 놓아두었습니다. 여우는 선비가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여우는 김선비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글을 읽을 때면 방문 앞에 턱을 괴고 앉아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선비가 잠시 바람을 쐬러 마당을 거닐 때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김선비 또한 혼자 지내는 적적함을 여우가 달래주니 싫지 않았습니다. 그는 틈틈이 여우의 털에 붙은 도깨비 바늘을 떼어주기도 하고 자신의 낡은 옷가지 중 하나를 찢어 여우가 웅크리고 자는 자리에 깔아주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지만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정이 쌓여갔습니다. 산속의 바람은 날로 차가워졌지만 낡은 절의 작은 방 안에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선비는 횟감을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비탈길을 오르며 마른 가지를 줍고 있는데 갑자기 숲풀 속에서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낯익은 짐승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절에 사는 그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절룩거리던 다리가 많이 나았는지 날렵하게 몸을 날려 꽈칠 낚아채지는 못했지만 꽤나 민첩하게 사냥시렛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야생의 본능을 되찾아가는 여우를 보며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제 힘으로 먹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곁을 떠나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비가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밖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마루 위에 산머루 몇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여우가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산머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네가 가져왔느냐? 나에게 주는 선물이냐? 여우는 대답 대신 길게 하품을 한번 하고는 자신의 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시큼하고 달콤한 산머루를 입안에 넣으며 김선비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거든 하물며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모르면 안 되겠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과거 시험 날짜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선비의 글 공부는 더욱 깊어졌고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여우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털에 윤기가 흘렀고 눈빛 또한 예전의 흐릿함은 사라지고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여우는 밤마다 선비가 공부하는 방 주변을 돌며 마치 보초를 서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숲속에서 부엉이가 울거나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만 나도 귀를 쫑긋 세우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선비는 그런 여우가 든든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우가 왜 저토록 예민하게 구는 것인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산속의 날씨는 변덕스러워서 맑다가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굵은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던 밤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책을 읽다가 피곤하여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선비를 바라보며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 날이 밝는 대로 떠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비가 아직 시험 공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려는데 밖에서 여우가 짖는 소리에 잠이 확 깼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주 날카롭고 다급하게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우는 절 입구를 향해 사납게 짖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우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이빨을 드러낸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불길한 예감에 등잔불을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산짐승이라도 내려온 게냐? 그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힐 듯 작게 들렸지만 여우는 짖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 무언가를 경계했습니다. 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마치 귀신이 춤을 추는 것처럼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바람 소리만이 요란할 뿐 다른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비에 젖은 여우가 안쓰러워 불렀습니다. 그만하고 들어오너라. 비에 다 젖겠다.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여우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허공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할 수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지만 여우의 짖는 소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 낡은 절에 서려 있는 기이한 기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밤새 짖느라 목이 쉰 여우에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여우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절 입구 쪽을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사람의 인기척이었습니다. 선비는 반가운 마음에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나무지게를 진 촌노 한 분이 절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절터에 서 있는 김선비를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니, 이 귀신 나오는 절터에 웬 사람이란 말이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오나 과거 공부를 위해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노인은 김선비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젊은 선비가 겁도 없구먼.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알고 들어와 산단 말이오. 여긴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오. 어서 짐을 싸서 내려가시오.
노인의 단호한 말투에 김선비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김선비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곳이 폐사가 된 지 오래된 것은 알고 있으나 비바람을 피하고 글을 읽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말씀하시는지요? 노인은 지게를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절이 왜 망했는지 아시오? 예전 스님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기 때문이라오. 마을 사람들은 요물짓이라고들 하지. 밤마다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침에 보면 짐승의 뼈가 마당에 널려 있었다는 소문이 바다하오. 노인의 말에 김선비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젯밤 여우가 그토록 지저대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코앞인데 이제 와서 다른 곳을 찾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고마우나 저는 잃을 것이 없는 가난한 선비입니다. 귀신이 나온들 저에게서 무엇을 뺏어가겠습니까? 며칠만 더 묵다가 시험을 보러 떠날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밤에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말이오.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절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선비는 노인의 경고를 곰곰이 되씹어 보았습니다. 밤에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무심코 마루 밑에 여우를 보았습니다. 여우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지만 귀는 여전히 쫑긋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산 아래쪽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 풍경소리를 댕그랑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구슬프고도 음산하게 들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다시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유독 안개가 자욱하여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선비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 했으나 책을 덮으려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꽃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나무 냄새 같기도 한 묘한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여우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직감적으로 오늘 밤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 앉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노인의 경고가 있고 난 뒤 산사의 밤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창호지 문이 덜덜 떨리는가 하면 천장 대들보 위에서 쥐가 달리는 소리와는 다른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책에 집중하려 했으나 글자들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보일 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에 심지를 아무리 돋우어도 불꽃은 파르르니 떨리며 사그라들듯 말듯 위태로웠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였습니다. 선비는 솜이 다 빠져나간 얇은 이불을 어깨에 두르고 무릎을 꿇어 앉아 성현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다가오는 공포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낭낭한 목소리가 끊기면 곧바로 어둠이 그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마루 밑의 여우 또한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선비의 글 읽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웅크리고 잠을 청하던 녀석이 이제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여우의 발톱이 흙바닥을 긁는 소리가 쓱쓱 들려왔고 때로는 허공을 향해 짧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김선비가 문을 열고 내다보면 여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장수처럼 털을 곤두세우고 어둠 속의 한 지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푸른빛이 감돌아 섬뜩하기까지 했으나 선비를 향해 고개를 돌릴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눈망울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선비는 그런 여우가 안쓰럽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여 밤참으로 남겨둔 고구마 하나를 굴려주며 녀석을 위로했습니다. 하루는 밤이 깊어 삼경쯤 되었을 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났습니다. 김선비는 혹시 쥐나 산짐승이 들어와 살림살이를 망치는가 싶어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솥뚜껑은 얌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서려는 순간 그의 코끝에 진한 향 냄새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절에서 피우는 은은한 향이 아니라
제사상에 올리는 향냄새와 섞인 비릿한 피냄새 같았습니다. 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져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낡은 붓두막과 거미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엌 구석의 어둠 속에서 여우가 튀어나와 선비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방 쪽으로 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우는 마치 이곳은 위험하니 어서 들어가라고 말하는 듯 다급하게 선비를 재촉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려 좀처럼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우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문빗장을 단단히 걸고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사필귀정 12궤정이라는 4글자를 힘주어 써서 문 위에 붙였습니다. 사악한 기운은 바른 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꿈속에서 기이한 형상을 보았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이 등을 돌리고 앉아 구슬프게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점점 웃음소리로 바뀌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보여야 할 자리에는 텅 빈 구멍만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선비를 덮쳤습니다. 선비는 악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선비는 머리를 식힐 겸 산 아래 마을 근처까지 내려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기운을 받으면 밤새 겪은 공포가 조금은 사라질까 싶어서였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데 멀리서 나무를 하던 마을 청년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저기 저 폐사 말이야. 요즘 밤마다 불빛이 새어나온다며 귀신불이 분명해. 아니야. 며칠 전에 김노인이 봤다는데 웬 젊은 선비가 거기 들어앉아 공부를 한다더군. 아이고 저런 츠츠. 그 젊은이 제명에 못 살겠구만. 거기 터가 얼마나 센데. 작년에도 스님 한 분이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미쳐서 나왔잖아. 청년들의 대화는 선비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절은 이미 금지된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비는 마을로 내려가려던 발길을 돌려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여기서 물러서면 갈 곳도 없을 뿐더러 과거 시험도 포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내 목숨이 하늘에 달렸거늘 귀신이 무서워 대의를 그르칠 수는 없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비탈길을 올랐습니다. 절에 도착하니 여우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우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앞다리에는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귀 한쪽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낮 동안 선비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무언가와 치열하게 싸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여우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와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으나 날카로운 것에 긁힌 상처가 깊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여우의 상처를 정성껏 싸매주었습니다. 미련한 녀석, 내가 없는 동안 도대체 누구와 싸운 게냐? 산짐승이라도 만난 것이냐? 아니면 선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우는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그저 선비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마치 선비에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선비는 여우를 방 안에 들이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마루밑보다는 따뜻한 아랫목이 상처 회복에 좋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선비가 재차 권하자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윗목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우와 한 방을 쓰게 되면서 선비는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우는 짐승 특유의 노린내 대신 마른 풀냄새 같은 것을 풍겼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밤에 선비가 그를 읽다 졸면 여우가 다가와 차가운 코로 선비의 볼을 툭 건드려 깨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비는 피식 웃으며 다시 책을 잡았습니다. 기이한 것은 여우가 방 안에 들어온 뒤로는 밤마다 들리던 괴상한 소리들이 조금 잦아들었다는 점입니다. 여우가 내뿜는 어떤 기운이 잡기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이 영물 링우에게 더욱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날, 산속의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던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해가 떠있는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바람은 산 능선을 타고 내려와 절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고 다 죽어가던 고목나무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김선비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울부짖는 듯한 혹은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종이를 긁어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여우는 불안한 듯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문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녁밥을 지으러 부엌에 갔던 선비는 또 한 번 기겁을 했습니다. 아궁이 속에 불을 지피려는데 불이 붙지 않고 자꾸만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는 바짝 말라 있었는데도 불씨만 닿으면 치익 소리를 내며 검은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연기 속에서 언뜻 사람의 얼굴 형상이 보이는 것 같아 선비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여우가 부엌으로 뛰어들더니 아궁이를 향해 크게 한 번 짖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연기가 흩어지며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밥을 지었지만 입맛이 뚝 떨어져 몇 숟가락 뜨지도 못하고 상을 물렸습니다. 남은 밥은 모두 여우에게 주었습니다. 녀석이라도 든든히 먹어야 무슨 일이 생기면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책상머리에 앉아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벼루를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 온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만약 내가 여기서 변을 당한다면 홀로 계신 어머니는 누가 모실 것인가? 효심 깊은 선비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려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고 길조차 보이지 않는 험한 산길을 밤중에 내려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운명을 하늘에 맡기기로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다. 사악한 귀신이 아무리 조화를 부린들 맑은 정신과 호연지기를 가진 선비를 어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 축시가 되었을 무렵 바람이 뚝 그치고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정막이 폭풍전야처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써 내려갔으나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우가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달려가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여우의 입에서는 크르릉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꼬리는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선비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문종이 위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계십니까?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가차프고 애처로운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중인적 드문 폐사에 젊은 여인이 밤늦게 찾아올리 만무했습니다. 김선비는 온몸에 털이 쭉 뼈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던 여객이오나 날이 저물고 길을 잃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합니다. 부디 문을 열어주십시오. 목소리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부드러워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순간적으로 길 잃은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문고리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우가 선비의 손을 덥석 물었습니다. 세게 문 것은 아니었지만 정신을 차리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손을 떼고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문을 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녀석의 눈은 공포와 적개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노인의 경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밤에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그는 침을 꼴깍 삼키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거처할 만한 곳이 못 되오. 또한 남녀가 유별한데 외간 남자가 있는 방에 들일 수는 없소. 산 아래 마을이 멀지 않으니 그리로 가시오. 선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려고 애썼습니다. 밖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약간의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어찌 매정하게 쫓아내십니까? 군마루 끝이라도 좋으니 비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선비는 갈등했습니다. 밖에서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와 함께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자 선비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유교적 가르침을 받고 자란 그에게 어려움에 처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죄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문 앞을 막아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밖을 향해 짖는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선비는 문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무언가 끔찍한 것과 눈이 마주칠 것 같아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앉아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밖의 여인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저 문 앞에 서서 슬프게 때로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무서우신가요? 해치지 않습니다. 그저 춥고 배고플 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선비의 어머니 목소리 같기도 했고 어린 시절 죽은 누이의 목소리 같기도 하여 선비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홀린 듯이 문을 열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 인기척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릴 뿐 여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갔나 보구나. 다행이다.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여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고 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이제 그만 자자꾸나라고 말하려는 찰나 갑자기 방문이 덜컹거리며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퀴퀴하고 역겨운 냄새가 스며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 아까의 고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쇠를 긁는 듯한 걸걸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문종이가 찢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고 문빗장이 찌그덕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우는 미친 듯이 지저대며 문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선비는 본능적으로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벼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아님을 노인이 경고하고 여우가 막으려던 그 존재임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해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포의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닭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밖의 존재는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선비는 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습니다. 마루 위에는 물기 젖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이라기엔 지나치게 크고 뒤꿈치가 없는 기이한 형태였습니다. 또한 문창호지에는 날카로운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어 밤새 그것이 얼마나 안으로 들어오려고 발버둥 쳤는지 짐작게 했습니다. 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지친 듯 마루 끝에 엎드려 있었지만 눈만은 여전히 숲속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까지는 단 사흘. 김선비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이라도 짐을 싸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버틸 것인가. 하지만 며칠 밤을 공포에 떨며 지낸 탓에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산을 내려갈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밤새 자신을 지켜준 여우를 두고 혼자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리라. 내 안의 정기정치로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이 한을 풀리라. 그는 우물에서 찬물을 길어와 몸을 씻고 찢어진 문종이를 다시 바르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마지막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낮부터 검붉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산짐승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어 산 전체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여우는 아침부터 먹이를 먹지 않고 절마당 한가운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결전을 앞두고 하늘에 비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낡은 도포자락을 단단히 여미고 책 대신 촛불 하나를 켜둔 채 밤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밤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낮부터 잿빛으로 물들더니 해가 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억수 같은 비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의 기와 틈새로 빗물이 줄줄 새어 들어와 방 안 곳곳에 그릇을 받쳐 놓아야 했고 빗물이 그릇에 떨어지는 뚝뚝 소리는 마치 누군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재촉하는 식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는 먼 곳에서부터 우르릉거리며 산을 넘어와 낡은 절의 기둥을 뒤흔들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창호지 문에는 괴기스러운 나뭇가지 그림자가 언뜻 비쳤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김선비는 책상을 방 한가운데로 옮기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붓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먹을 까는 손길에는 평소의 차분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우의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녀석은 저녁부터 아예 밥을 입에 대지 않았고 물조차 마시지 않은 채 방문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선비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거나 장난을 치던 녀석이었지만 오늘 밤은 선비가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문 밖의 어둠만을 응시했습니다. 여우의 털은 빳빳하게 서 있었고 꼬리는 마치 몽둥이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가끔씩 입천장을 긁는 듯한 낮은 그르렁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위협이라기보다는 다가오는 거대한 적에 대한 공포와 결의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선비는 그런 여우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연민과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이토록 제할 도리를 다하려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밤이 깊어 자시즈지가 되자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비는 산속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물소리만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김선비는 등잔불 아래서 주역을 펼쳐들었습니다. 흉한 기운을 길한 기운으로 바꾸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천행이 권하니 군자가 이로써 자강불식이라. 그는 큰 소리로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끊기면 저 밖의 어둠이 방 안으로 밀고 들어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경쟁하듯 절박하게 울려 퍼졌고 여우는 그 소리에 맞춰 귀를 쫑긋거리며 문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천둥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가까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낡은 절의 대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미 대문은 삭아서 문짝이 떨어져 나갔을 터인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읽던 글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여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향해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캉캉캉. 여우의 짖는 소리는 평소와 달리 찢어질 듯 높고 다급했습니다. 선비는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폭풍 우치는 밤, 인적 없는 산속 폐사에 찾아올 존재가 과연 사람일 수 있을까? 잠시 후 빗소리를 뚫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아주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소리였습니다. 마치 귀한 집 안방문을 두드리는 듯한 정중함이 묻어있어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김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이 깊은 밤에 누추한 곳을 찾는 이가 누구란 말이오? 선비의 물음에 밖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녀이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김진사댁 여식인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산 너머 친척집에 다녀오다가 그만 날이 저물고 비를 만났습니다. 산길은 미끄럽고 방향을 잃어 헤매던 중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문을 열어주십시오.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고 맑았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떨고 있는 가녀린 여인의 모습이 절로 그려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요사스러운 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두려움과 추위에 떠는 애처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선비의 마음속에서 의심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흉한 소문이 도는 곳이라 해도 양반집 규수가 거짓말을 하겠는가? 게다가 산 아래 김진사댁이라면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집안이 아닌가? 선비는 유교적 도리상 곤경에 처한 여인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엉거주춤 일어나 문고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우가 선비의 옷자락을 덥석 물고 뒤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으악! 선비가 중심을 잃고 뒤로 주춤하자 여우는 선비와 문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여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보글보글 일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문을 향해 짖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비에게 절대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라고 호소하는 듯 선비를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여우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처절해서 김선비는 다시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여우가 보여준 영물다운 행동들을 떠올리며 그는 다시 문고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낭자, 내 사정은 딱하게 들었으나 이곳은 남정네 혼자 거처하는 곳이라
외간 여인을 드릴 수가 없소. 또한 이 절터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곳이니 내가 호롱불 하나를 내어줄 테니 받아서 어서 산을 내려가시오. 선비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밖에 여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선비님 너무하십니다. 이 빗속에 저더러 다시 산을 내려가라니요. 늑대와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이 산길을 가다가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비만 피할 수 있게 홧마루 한 구석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인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선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김선비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것인가? 만약 진짜 사람이라면 내가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는 문구멍을 뚫어 밖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 문종이 구멍을 살짝 뚫고 눈을 갖다 대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치는 순간 마당의 풍경이 대낮처럼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쇳마루 앞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물미역처럼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드러난 옆얼굴은 숨이 났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아서는 영락없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눈에 들어온 기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 마당의 나무와 기둥들은 선명한 검은 그림자를 땅에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의 발밑에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림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제멋대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서 있는데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불길에 타오르는 연기처럼 혹은 여러 개의 촉수가 달린 괴물처럼 일렁이며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쏘스라치게 놀라 눈을 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어. 저것은 사람이 아니야. 선비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밖의 여인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뚝 그치더니 목소리에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선비님, 보고 계신 거 다 압니다. 왜 말이 없으십니까? 제가 무서우신가요? 문구멍으로 훔쳐보지 말고 문을 활짝 열고 저를 보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원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에 가까웠고 사람의 고막을 직접 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한 기괴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우는 이제 짖는 것을 멈추고 몸을 낮게 웅크린 채 공격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녀석의 온몸에서 푸른 빛이 희미하게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러가라! 내 요물인 것을 내가 알았으니 당장 물러가라! 김선비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낡은 벼루를 집어 문을 향해 던질 기세로 치켜들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깔깔깔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여인의 고운 목소리와 늙은 노파의 쉰 목소리가 섞인 듯한 듣기만 해도 털이 곤두서는 소리였습니다. 요물이라니요.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저 선비님과 긴 밤을 지내며 글공부 이야기나 나누고 싶어 온 것인데 제 정성을 그리 무시하시니 어쩔 수 없군요. 제가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고리가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깜짝 놀라 문으로 달려가 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밖에서 미는 힘은 엄청났습니다. 가녀린 여인의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괴력이었습니다. 문짝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낡은 경첩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갈 위기였습니다. 안 돼. 못 들어온다. 선비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버텼지만 문틈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어진 문틈 사이로 하얀 손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그 손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길고 날카롭게 굽어 있었습니다. 손톱이 선비의 도포자락을 스치자 옷감이 종이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선비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웅크리고 있던 여우가 번개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여우는 문틈으로 들어온 하얀 손을 덥석 물었습니다. 키에에액 밖에서 짐승의 비명소리와도 같은 끔찍한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우는 한 번 문 것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턱에 힘을 주었고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하얀 손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뒤로 빠지려 했지만 여우는 문틀을 발로 버티며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붉은 피가 문틈으로 튀어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여우의 기습에 당황한 듯 문을 미는 힘이
잠시 느슨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 김선비는 재빨리 문을 닫고 빗장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상을 끌어와 문 앞을 막았습니다. 밖에서는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망할 짐승놈이 감히 내 몸에 상처를 입혀 내 오늘 너희들을 갈기갈기 찢어 뼈와 살을 분리해주마.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지며 절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검은 그림자가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크기의 괴물이 문을 덮치려는 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등잔불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더니 불꽃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김선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여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우의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다. 선비가 속삭이자 여우는 선비의 손을 핥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밖의 존재는 이제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웅! 기괴한 소리와 함께 문종이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에 타는 것처럼 구멍이 뻥 뚫리더니 그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뱀처럼 스물스물 기어 들어왔습니다. 연기는 매캐한 냄새를 풍기며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았지만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끼두치였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선비님 마음속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선비는 혀를 깨물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우가 갑자기 방 한가운데로 뛰어나가더니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입을 벌려 그 연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우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검은 연기가 여우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우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도끼를 빨아들이는 것은 녀석에게도 엄청난 고통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연기가 어느 정도 거치자 여우는 다시 문 쪽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우의 몸에서 눈부신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문 밖에 있는 어둠을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눈이 부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비루하고 마른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빛 속에서 여우의 덩치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꼬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듯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문 밖의 존재도 여우의 변화를 감지한 듯 했습니다. 호! 내 놈이 그냥 미물이 아니었구나. 천년 묵은 여우가 되려다. 실패한 놈인가. 내 앞길을 막다니 어리석도다. 밖의 목소리는 조롱 섞인 투였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쾅 문짝이 완전히 박살나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책상이 날아가 벽에 처박혔고 비바람과 함께 검은 형체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머리는 풀어헤친 여자였으나 손발은 짐승처럼 길고 눈은 핏빛으로 불타오르는 흉측한 악귀였습니다. 악귀는 긴 혀를 날름거리며 김선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 정기를 내놓아라. 그 싱싱한 간을 내게 다오. 악귀가 선비의 목을 조르려는 찰나 빛에 쌓인 여우가 악귀의 가슴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카악 여우의 앞발톱이 악귀의 어깨를 깊게 핥히었습니다. 악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두 존재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선비는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절간은 그들의 힘에 눌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악귀의 흉측한 얼굴과 여우의 신성한 모습이 번갈아 비치며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우는 날렵하게 움직이며 악귀의 공격을 피했지만 악귀의 힘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악귀가 손을 휘두를 때마다 검은 기운이 칼날처럼 날아와 방바닥과 벽을 갈랐습니다. 여우의 은빛 털에도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물러서지 않고 선비 앞을 가로막으며 싸웠습니다. 김선비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여우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주역 책을 집어들고 악귀를 향해 펼쳐들었습니다. 사악한 귀신아,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내 놈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선비가 소리치며 경전을 읽기 시작하자 글자들에서 황금빛 기운이 피어올라 악귀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악귀가 괴로워하며 선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우가 악귀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두 존재는 엉켜서 뒹굴며 방박 팻마루로 떨어졌습니다. 빗속의 마당으로 굴러떨어진 그들은 흙탕물 속에서 처절한 사투를 이어갔습니다. 김선비는 호롱불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여우와 악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때문에 빗방울이 닿지 않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제 밤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고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저 여우를 지켜주소서. 제발.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시야를 가렸고 땅에서는 진흙탕 물이 튀어올라 두 존재의 몸을 뒤덮었습니다. 여우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악귀의 공격을 피하며 기회를 엿보았지만 악귀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악귀가 손을 휘두를 때마다 검은 기운이 채찍처럼 날아와 여우의 몸을 감아조였고 그때마다 여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때마다 더욱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고 그 눈빛은 푸른 화염처럼 타올라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김선비는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했으나 곧 마음을 다잡고 목청을 높여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비의 입에서 나오는 경전 구절들은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불범정 세부판정이라 요사스러운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의지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허공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선비가 소리를 높일 때마다 악귀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괴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악귀는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그따위 썩어빠진 글 읽는 소리가 내 귀를 더럽히는구나. 악귀가 선비 쪽으로 방향을 틀어 공격하려 하자 여우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악귀의 발목을 물어뜯었습니다. 악귀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검은 연기가 상처 부위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져 절의 기둥 하나가 그들의 충격에 못 이겨 우지끈 부러져 나갔습니다. 무너진 기둥 사이로 기와장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지만 싸움에 몰두한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이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꼬리 9개가 달린 듯한 환영을 만들어내며 악귀를 현혹시켰습니다. 번개가 과르릉하고 칠 때마다 여우의 그림자는 거대한 산신산선처럼 커져서 악귀를 압도했습니다. 악귀는 점점 수세에 몰리는 듯 했으나 최후의 발악으로 입에서 시커먼 동물을 뿜어냈습니다. 그 동물은 빗물조차 썩게 만들 만큼 강력한 독성을 품고 있어 스치기만 해도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우는 동물을 피하려다 미처 피하지 못한 뒷다리에 화상을 입고 절뚝거렸습니다. 김선비는 여우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금마루에서 내려와 진흙탕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벼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은인을 해하려 하느냐. 선비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용기를 내어 악귀를 향해 벼루를 힘껏 던졌습니다. 비록 무술을 익히지 않은 선비의 투박한 솜씨였지만 그 벼루에는 선비의 정직한 기운이 담겨 있었기에 명중하는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악귀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악귀는 예상치 못한 인간의 공격에 잠시 주춤했고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여우는 고통을 참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공중으로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공중으로 솟구친 여우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에 뜬 또 하나의 달처럼 밝고 성스러운 빛이었습니다. 여우는 번개처럼 빠르게 낙하하며 악귀의 정수리를 향해 앞발을 내리꽂았습니다. 크아악 악귀의 입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악귀의 몸은 여우의 발톱이 닿은 곳부터 시작하여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마치 불에 탄 종이처럼 검은 재로 변해 바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는 악귀는 마지막까지 저주의 말을 퍼부으려 했으나 여우의 성스러운 기운에 눌려 그마저도 이루지 못하고
형체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악귀가 사라지자마자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하게 치던 천둥 소리도 멀리 물러갔고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빛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은 고요해졌지만 그곳에는 치열했던 싸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우는 악귀가 사라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대했던 신수sen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작고 삐쩍 마른 본래의 여우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를 토했고 온몸은 비와 진흙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김선비는 진흙탕 속에 쓰러진 여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여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심장은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이 꼴이 되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선비는 울먹이며 여우의 젖은 털을 자신의 옷자락으로 감쌌습니다. 여우는 힘없이 눈을 떠 선비를 바라보더니 안심하라는 듯 혀로 선비의 손등을 살짝 핥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선비에게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선비는 여우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치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남은 마른 옷가지를 모아 여우를 눕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살려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물을 끓여 여우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물이 붉은 피와 검은 진흙으로 금세 탁해졌지만 선비는 몇 번이고 물을 갈아가며 정성스럽게 여우를 닦았습니다. 상처가 드러날 때마다 선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깊게 패인 발톱 자국과 화상을 입은 다리는 보기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상용 약초 가루를 꺼내어 상처 부위에 조심스럽게 뿌려주었습니다. 여우는 고통스러운지 몸을 움찔거렸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밤새 선비는 한숨도 자지 않고 여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우가 추위에 떨면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주고 열이 오르면 물수건으로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죽지 마라. 제발 살아다오. 내가 급제하여 호강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가 없으면 내 급제가 무슨 소용이겠느냐. 선비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새벽녘이 되자 여우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고 편안해졌습니다. 뜨겁던 열기도 조금 내리고 경직되어 있던 근육도 풀리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우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선비의 눈을 간지럽혔습니다. 선비가 눈을 떴을 때 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화창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유난히 청아하게 들렸고 공기 중에는 비 온 뒤에 상쾌한 흙내음이 가득했습니다. 선비는 화들짝 놀라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어젯밤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처 부위도 딱지가 앉아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지난밤의 격전을 증명하듯 깊게 패인 자국들과 부러진 기둥, 깨진 기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흉흉하던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절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우물가로 가서 시원한 물을 한 바가지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물이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과거 시험. 여우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죽을 쑤었습니다. 쌀을 푹 퍼지게 끓이고 아껴두었던 말린 고기를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부엌에 퍼지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선비는 여우가 먼저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 한 그릇을 식혀서 방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여우가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일어설 힘은 없는지 몸은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선비가 다가가자 여우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일어났느냐? 배가 고플 게다. 이거라도 좀 먹어보거라. 선비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여우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여우는 처음에는 냄새를 맡더니
이내 혀를 내밀어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여우가 죽을 먹는 모습을 보는 선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많이 먹고 어서 기운을 차려야지. 선비는 자식이 밥 먹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인가 싶었습니다. 여우가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다시 잠이 들자 선비는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부서진 문짝을 고쳐 달고 찢어진 문종이를 새로 발랐습니다. 방 안의 책들과 짐들을 정리하며 그는 마음속의 어지러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낡은 절은 더 이상 귀신이 나오는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선비와 여우가 함께 지켜낸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선비는 마당으로 나가 부러진 나무들을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골랐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몸을 움직일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마을 노인의 말대로라면 자신은 벌써 죽었어야 할 목숨이었으나 은혜를 갚은 여우 덕분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셈이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여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선비가 깜짝 놀라 부축하려 했으나 여우는 괜찮다는 듯 혼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우는 햇볕이 잘 드는 마당 한가운데에 앉아 눈을 감고 일광욕을 즐겼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여우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그 옆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소리를 내어 읽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글자를 쫓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어와 책장을 넘겼고 여우의 털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비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러 한양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 보따리를 챙기고 붓과 벼루를 잘 닦아 넣었습니다. 여우는 선비가 짐을 싸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선비가 떠난다는 것을 직감한 듯 짐 보따리 옆에 와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선비는 그런 여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다녀와야 한다. 시험을 보고 금방 돌아올 테니 여기서 몸조리 잘하고 있거라. 먹을 것은 넉넉히 해두고 갈 터이니 걱정 말고. 여우는 낑 하고 짧게 대답하며 선비의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선비는 부엌에 며칠치의 밥과 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산짐승이 들어와 먹을까봐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고 여우가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받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단속도 꼼꼼히 했습니다. 악귀는 사라졌지만 산속에는 여전히 위험한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는 절 주변을 돌며 여우가 드나들 수 있는 개구멍 외에는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나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마지막으로 여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은 식량을 탈탈 털어 만든 밥상은 초라했지만 그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산속은 다시 어둠에 잠겼지만 예전과 같은 공포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등잔불을 켜고 여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견우와 직녀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우는 선비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졸았습니다. 선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선비는 잠든 여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짐승이지만 사람보다 나은 의리를 가진 녀석. 선비는 이 여우를 평생의 벗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비는 길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여우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고 조용히 떠나려 했으나 문지방을 넘는 순간 여우가 벌떡 일어나 따라 나왔습니다. 더 잘해도 기어이 나오는구나. 절뚝거리는 다리로 열심히 따라오는 모습이 안쓰러워 선비는 몇 번이고 돌아가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멈추지 않고 선비가 산 모퉁이를 돌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선비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김선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비록 몸은 지치고 옷은 남루했으나
가슴 속에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험한 산세를 헤치며 한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그에게 길을 비켜주는 듯했고 산새들이 그의 앞날을 축복하며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금에 환향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우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김선비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그 귀신 나오는 절에 들어갔던 선비. 아니야. 살아서 내려왔네. 어머 세상에. 몰골은 좀 상했지만 눈빛이 살아있어. 사람들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들의 수군거림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으며 주인장에게 절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 절에서 며칠 묵었는데 아주 조용하고 공부하기 좋은 곳이더군요. 주인장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 귀신이 안 나오던가요? 밤마다 곡소리가 들린다고 하던데. 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밤마다 글 읽는 소리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귀신이 제 글 읽는 소리에 도망간 모양입니다. 그의 농담에 주막 안의 사람들이 와하하 웃었습니다. 선비는 국밥을 든든히 먹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한양까지는 꼬박 사흘길. 그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보찜을 고쳐매며 그는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앞날을 비추는 서광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산속 낡은 절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우는 선비가 사라진 산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선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비의 냄새가 남아있는 이불 위에 웅크리고 앉아 녀석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여우는 건강한 몸으로 산을 뛰어다니고 장원급제한 선비가 가마를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절의 기둥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마당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이 평온함은 고난 끝에 찾아올 행복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과거 시험장은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가문의 명예와 입신양명을 꿈꾸며 붓을 갈고 먹을 준비하는 그들의 눈빛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선비 또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며칠 전 겪었던 산사에서의 기이하고도 처절했던 밤을 떠올리니 눈앞의 시험장은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여우가 지켜준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붓끝은 아직 닳지 않았고 손에 쥐는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감독관이 시제를 내걸자 장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제는 신의와 보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기회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선비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분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굶주린 짐승에게 건넨 밥 한 덩이에 인연 비바람치는 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악귀와 싸운 여우의 충정,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버텨낸 공포의 시간들. 이 모든 경험이 그의 머릿속에서 생생한 문장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붓을 놀려 답안지를 채워나갔습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치장한 글이 아니라 뼈에 사무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하고도 힘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먹물이 화선지에 스며들듯 그의 진심은 글자 하나하나에 깊이 배어들었습니다. 주위의 선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동안 김선비의 붓은 멈춤 없이 춤을 추었고 마침내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을 때는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광화문 앞에는 방을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파를 헤치고 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가장 큰 글씨로 적힌 이름 석자를 확인했습니다. 김정호.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장원급제였습니다. 주위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김선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산속 낡은 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여우의 모습만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그는 북받쳐 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고생하신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자 생사를 함께한 벗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